자, 조선왕조실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정종, 그는 누구인가? 이름은 이방과입니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볐던 장수였었고, 그런 아버지의 어떤 군사 행동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 참여했던 건 사실인데, 정작 아버지가 숱한 위기를 겪어 나가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 그 창업 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는 왜 여기엔 참여하지 않냐 하면서 질책했던 기록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장 가까웠었던 사람이었던 정도전에 대해서도 꽤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뭐냐면 단지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가자 하는데 전 못 갑니다. 싫습니다. 고려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요. 뭐 이런 거고, 뭐 정도전 같은 경우도 정도전 나랑 좀 안 맞아. 사람 깐깐해. 그래도 뭐 이러고 지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약간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더라, 말 그대로 좀 무인 출신의 단박하고 좀 굉장히 호방했고 의리남에 순박했고 뭐 이런 스타일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혼자 좀 초연했던 거죠. 왜냐면 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논공행상이라는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세력 다툼이 대부분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 한편이었는데 막상 논공행상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적게 갖게 되고 내가 정도전보다 부족한 게 뭐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거고 나는 어찌됐건 이성계 눈밖에 좀 났는데 라인을 좀 잘 타고 들어가서 성공해 봐야 되겠네.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398년, 즉 조선왕조 개창 6년 만에 일어났었던 왕자의 난이죠. 근데 웃긴 게 이 왕자의 난 당시에 정작 이방과는 아버지의 쾌유를 비는 아버지 계속 건강하세요. 뭐 이런 어떤 그 효자 제사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동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난리 났다! 라고 해서 그러면 수가 좀 빠른 사람이면 잠깐만 내가 둘째니까 난 일어나고 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되게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김인기라는 사람의 집에 이제 숨어 있다가 왕이 되어주소서 해서 끌려 나와서 왕이 된 이 왕자의 난을 주도했었던 이방원이 자기 어떤 집권의 과정의 한 수단으로서 이방과 정종을 왕으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본의 아니게 왕이 딱 되게 된 거죠. 재위를 했었던 기간이 2년이었어요. 자녀 많았어요. 아들만 한 15명 됐고 딸도 한 8명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녀도 많았는데 그 2년 동안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죠. 세자를 이제 임명을 해버리면 이방원과의 충돌이 되게 되는 거니까 가만히 상황을 보다가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게 다 정리됐었을 때 쿨하게 내가 우리 이방원을 나의 후계자, 세자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상한 게 형제면 왕세제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실록을 보면 왕세자로 임명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그냥 호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짜자잔 하면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을 같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게 황당한 거죠. 태상왕이 있고 상왕이 있고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상왕은 이제 태조 이성계인 거고 상왕은 이방광 거고 그리고 왕은 이방원인 거죠. 이방원 입장에선 본인의 집권의 모습들, 내가 피를 흘렸지만 이 흘린 피는 철저하게 우리 이씨 왕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습이다. 그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원 입장에선 당연히 태조 이성계에 대해서는 잘했을 거고 이방과에 대해서 2대 정종, 상왕을 잘 모실 수밖에 없어요. 보란 듯이 잘 모셔주는 거에 또 대응해서 이 이방과 같은 경우는 조금도 뭐 권력을 탐하거나 이런 태도가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항상 격구, 말 타고 다니면서 격구 좋아하시고 온천, 온양온천, 평생 활쏘기 뭐 이러면서 대우는 100% 똑같이 이방과 같이 받아요. 근데 평생 이렇게 놀면서 20여 년간을 살다 가신 독특한 인생을 이제 사신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기보단 국왕으로서의 그 행정 행위는 했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직무 수행을 했던 건 사실인데 이 기간에
조정의 주요 핵심 인물들이 다 이방원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바지사장 역할. 근데 이게 독립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바지사장이었다 정도로 봅시다. 정말 이방원을 두려워했는지. 조선이 개국되는 과정 속에서 이방원은 이 개국공신 사이에서 가장 강력한 유력 주자였었고 왕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방원에 비견될 인물이 한 명도 없었죠. 이방가 입장에서는 이방원의 눈치를 안 본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좀 현명하게 대처했다. 그리고 그냥 좀 소탈하게. 왜냐면 애초에도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었던 생각도 없었고 이런 왕조 개창 이런 데 관심도 없었고 조금 더 약간은 야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굉장히 그 가족주의자, 형제 간의 우애, 가족 간의 우애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깨면서 내가 뭘 한다?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방가가 이렇게 좀 초연한 삶을 보여준 게 결과적으로는 이 이씨 집안의 평화, 아버지가 그래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리고 내 동생이 또 왕이 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이런 거에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정도까지 우리가 좀 합리적 추론을 하는 거죠. 그런 건 뭐. 저희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니 진짜 제위기가 방금. 이건 이제 저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조선왕조 실록을 해나가면서 겪게 되는 빈번한 문제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왕의 업적이 이렇게 좀 부족하고 할 얘기가 없을 상황에는 문화사. 왜 예를 들어서 왕은 빨간색 옷을 입을까? 용의 발톱 개수가 어디서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왜 그럴까? 숙종 때 비로소 정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런 이유들. 이런 거 얘기하면 재밌지 않을까? 일단 왕의 호칭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조선은 이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 많은데 아명, 원명, 자, 호, 존호, 시호, 묘호, 전호, 능호. 근데 여러 가지 그 사람을 부르는 별칭들이 있었고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다 갖게 되거든요. 갖게 되는데 그 중에서 존호, 묘호, 전호, 능호 이런 어떤 호자가 뒤에 붙으면서 붙는 말들은 오직 왕과 왕비한테만 딱 칭해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평소에 살아있었을 때 짓는 건 존호였었고요. 나머지는 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다음 왕과 신하들이 의논을 해서 지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 계신 세종대왕께서 세종 얘기 우리가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은 정작 누구야? 그렇게 잘한 사람 있어? 잠깐만 이거 내가 한 일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당황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 왜냐면 세종대왕도 세종이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다 이제 세종이라는 그 묘호를 나중에 붙였다라는 거죠.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질문을 많이 듣는 이야기고요. 삼월기운이라는 책이 무슨 말이 나오냐? 왕이 공이 있으면 조요, 덕이 있으면 종이다 라고 써요. 이 삼월기운에 나온 것들과 유사한 기준을 정리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 묘호를 누가 정해요? 아들이 정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와 함께 국정 운영했었던 신하들이 정하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름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좋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이 공인가? 라고 따졌었을 때 인상적인 업적은 있지만 실제로는 막 나라 삶이 엉망이었어. 그럼 이 사람은 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매해지잖아요. 더 심각한 게 종이에요. 덕이 있다.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어떤 게 덕이야?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조종제도라는 것이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걸 갖고 정확하게 평가한다.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와 종은 의미가 없다. 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조건 태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 2대 왕을 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냐 종이냐를 두고 앞에 무슨 글자를 넣느냐인데 앞에 무슨 글자를 넣느냐의 문제는 다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문자들. 예를 들면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느냐를 두고 그 신하들의 반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허우나 정인지 같은 경우가 아니 세종이라는 단어는 거의 창업군주들만 쓰는 건데 창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흥을 그렇게 크게 하신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러면서 세종이라는 용어 표현을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때 이제 문종이 밀어붙일 때의 명분은 뭐냐면 봐라 한글을 만들지 않았냐? 오 이게 아니라 사근육지인을 개척하지 않았냐? 아 네 이렇게 되면서 세종이 됐어요. 영조 같은 경우도 영종이었어요 원래는. 왜냐면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무능력해지는데 타이틀만 잘 갖고 싶은 시대. 그러면서 왕만 죽고 나면 아 이름 뭘로 짓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종이라고 졌는데 아니 우리 영조께서 얼마나 훌륭하시냐 영조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고종 때 강렬한 요구가 있어서 고종 26년에 영종에서 영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이제 그 공정왕 즉 정종은 애매한 거예요. 항상 같이 말 타고 다니고 격구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냉혹한 게 뭐냐? 정종이 죽고 나니까 이름을 안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왕이라고 해서 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식의 이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속종 때 가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선의 종통을 좀 체계적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아주 뒤늦게 정종이라는 굉장히 애매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야기할 적에 조종제도가 선생님 기준이 있다면서요. 기준은 있으나 유명무실하다. 그런데 이름을 두고 생각보다 굉장히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갈등을 보면 좀 재밌게 볼 수 있죠. 국왕은 지존이에요. 지존이란 말은 뭐냐? 초월적 존재예요.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행사장에 나타났을 때도 그게 왕을 위한 행사거든요. 근데 다른 신하들은 다 세밀하게 그려놔도 왕을 안 그려놔요. 왜냐면 지존이고 신성하기 때문에 그림 안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궤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이 행사에 대해서 다 기록한 건데 행사도를 그림으로 그려두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의궤의 일부 중에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평생 동안 젊었을 때 나이 드셨을 때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이 어진을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임진왜란 전, 조선 전기와 관련된 것은 의궤도 다 불탔고 그리고 어진도 남아있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나마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이게 또 한국전쟁 같은 것들을 겪고 이러면서 또 많이 유실되거나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어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별로 없는 거죠. 되게 좀 속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하나 들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드냐면 태조 이성계 어진은 딱 있다더라. 초대 왕이니까 하나 남겨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전혀 아닙니다. 고종 집권 직전에 대대적인 어떤 그 어진 모사 행사 같은 것들을 진행했었을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된 그림이에요. 대표적인 게 정조 어진이죠. 정조 어진은 어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려진 그림도 아니고 근거를 갖고 그린 그림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등장을 하게 되냐면 표준 영정 제작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 문화재를 갔었을 때 우리가 그 문화를 누리려면 표준화된 그 도상이 있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전에는 그러지 않아가지고 지금 보면 이순신 장군 얼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표준 영정 사업이라는 것을 국가가 주관해서 역사학자들이 참여하고 업적을 기리면서 화가들이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어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기록화도 아닌 거고 상상화인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복 받는 건데 유일하게 어진이 2장이나 남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약간 불타긴 했지만 그게 누구냐? 영조. 영조는 젊은 시절의 어진과 나이 들어서의 어진 2개 다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철종도 그 어진이 남겨져 있는데 철종의 어진은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그 강무라고 해서 군사 지휘 행사를 할 적에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철종 아시죠? 그 농사 짓다가 왕 됐던 그 무능한 군주인데 공교롭게 그분의 어진은 군복 입은 모습으로 남겨져 있어서 그걸 보면 좀 기분이 애처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푸른 골룡포를 입었냐? 조선 전기 때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냐? 근데 아까 제가 답변이 됐죠. 조선 후기 때 모사 대회 때 그렸던 그림이었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상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통상 이야기할 적에 국왕은 붉은색 골룡포를 입고 세자는 이제 검푸른색 계통의 옷을 입는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왕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동그란 거 사각형인 걸 언제나 좀 기억해 두세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천원 지방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하늘은 둥그렇고 땅은 네모나다. 그러니까 둥글다는 것은 하늘이고 네모나다는 것은 땅이 원리죠. 하늘이 양이고 땅은 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군주를 보게 되면 가운데 흉배 부분에 동그란 보가 있고 양 어깨에 보가 있고 등에도 보가 있어요. 세자까지는 그 개수가 똑같은데 세 손으로 내려가면 어깨에 이걸 못 그려요. 동그란 거를. 그리고 신하들은 아예 어깨가 없고 가운데 네모난 것만 딱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보세요. 일반 평민들은 다 그냥 하얀 옷 입고 살잖아요. 오직 관직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한 특별한 문양을 수놓은 관복을 입게 되잖아요. 관복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그래서 결혼식 날만 관복을 입혀주는 거예요. 인생 한번 축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게 용무늬를
넣을 수 있냐 없냐. 용이 들어갔었을 때 용의 발톱이 몇 개냐. 그래서 왕은 오조령 발톱이 5개, 세자는 4개, 세손은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상징 숫자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패옥이라고 해서 옥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동아시아에서 최고의 보석은 원래 옥이었어요. 보석은 옥, 그리고 옥구슬 소리는 군자의 항문함이 옥구슬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항문을 해서 옥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것처럼 옥을 둘러싼 상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이 관복이나 조복 같은 걸 보게 되면 곳곳에 이렇게 그 옥이 막 들어가 있고 옥을 활용해서 패옥이라고 해서 옥을 장착하고 있고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사극을 볼 때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죠. 내용 엄청나게 더 기대될 것 같아요. 맞아, 이런 것 때문에 하니까. 사실 지금 2편 이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2편 기획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보통 조선왕조 실록을 하면 어떤 정치사, 구중거래 암투만 다뤘더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만 그렇게 해서 바뀌어간 세상,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같이 보는 겁니다. 정종을 살펴본다는 것은 정종 자체의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조선의 군주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칭했고 자신들의 권위를 세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동건 아저씨도 떠오르고 안재보 씨도 떠오르고 주상욱 씨도 막 떠오르게 되는데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존경받지 못하는 조선의 3대왕 태종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